차창 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마치 지난 5년간 송두리째 삼켜져 버린 내 시간처럼 핸들을 잡은 내 손가락은 벅찬 마음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줄 선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5년, 꼬박 800일이 넘는 밤낮.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친정에 가는 것을 허락받은 날이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집으로 가는 길이 내 결혼 생활의 종착점이자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줄은.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며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떴다. 나는 웃으며 전화를 받았지만 귀에 들려온 한마디는 내 혈액을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서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너 지금 당장 차 돌려서 돌아와. 랭니, 뭐라고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차 안의 히터는 충분히 따뜻했지만 나는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는 한기를 느꼈다. 전화기 저편의 박민준의 말투는 매우 짜증스러웠다. 배경에서는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의 날카로운 질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당장 돌아오라고 해. 아주 날개가 돋쳤어? 날아가려고? 우리 박씨 집안이 예단비 3천만 원이나 들여서 데려온 며느리가 친정에 돈 갖다 바치라고 있는 줄 알아? 그쪽 엄마가 아픈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아들놈더러 챙기라고 해. 박민준의 목소리가 곧바로 이어졌다. 명령조의 말투였다. 들었지? 엄마 몸이 안 좋으시니까 너 빨리 돌아와서 간호해. 내 친정은 남동생더러 신경 좀 쓰라고 하고. 다 큰 남자가 시집간 누나한테만 기댈 수는 없잖아? 나는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핸들이 부서져라 꽉 쥐었다. 박민준 씨, 다시 한번 말해봐요. 내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우리 엄마가 병원에 계시고 수술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제가 가보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이미 다 얘기된 거 아니었나요?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 바꾸긴 뭘 바꿔? 우리 엄마 말이 곧 법이야. 박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이서연, 경고하는데 만약 오늘 네가 친정집 문턱을 넘는 순간 우리 이혼이야. 알아서 해. 전화는 거칠게 끊겼고 귀에는 기계적인 신호음만 남았다. 내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고집스럽게 흘리지 않았다. 5년 전 나와 박민준은 연애 결혼을 했다. 그는 내게 다정하고 세심했으며 평생 나에게 잘해주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내가 시집 온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는 우리 집안 형편이 평범하다며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 3천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내가 시집 온 첫날부터 그녀는 나에게 좋은 낯빛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모든 집안일을 떠맡기고 전도유망했던 내 디자인 직업도 그만두게 했다. 여자는 집에서 현모양처 노릇이나 해야 한다는 아름다운 명분 아래 그녀는 집안의 경제권을 쥐고 있었다. 박민준의 월급 통장은 그녀의 손에 있었고 나는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만 받을 수 있었다. 장을 보고 밥을 짓고 나면 남는 돈으로는 내 새 옷 한 벌 사기에도 벅찼다. 그리고 박민준, 한때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는 그의 어머니 앞에서는 영원히 젖을 떼지 못한 아이 같았다. 김영숙 여사가 하는 모든 말을 그는 옳고 그름을 떠나 성지처럼 받들었다. 그는 항상 우리 엄마도 힘든 분이야. 네가 좀 이해해드려라고 말했다. 그렇게 이해한 지 5년. 5년 동안 나는 감정 없는 가사도우미처럼 살았다. 착취당하고 길들여지면서 친정에 가는 것은 사치가 되었다. 내가 갈 때마다 김영숙 여사는 온갖 핑계를 대며 막았다. 내가 가면 밥할 사람이 없다고 하거나 차비가 너무 비싸서 돈 낭비라고 했다. 이번에는 엄마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처음으로 김영숙 여사에게 얼굴을 붉히며 다퉜다. 박민준도 중간에서 중재했고 마침내 그들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하지만 단 이틀의 시간만 주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이틀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떨어질 뻔한 눈물을 닦아냈다. 내 눈빛은 우비젠딩하게 변했다. 안 돼.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오늘 반드시 엄마를 봐야 해.
나는 차를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였다. 차는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했고 친정집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30분 후 내가 대전 톨게이트를 막 빠져나가려던 순간 익숙한 폭스바겐 티구안 한 대가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더니 급정거하며 내 차 앞을 가로막았다. 박민준이었다. 그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차에서 내려 내 차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내 팔을 잡아 끄는 그의 힘은 뼈를 으스러뜨릴 듯했다. 이서연, 너 돌았어? 돌아오라는 말이 말 같지 않아?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거 놔요? 나는 힘껏 저항했다. 박민준 씨,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그 늙은이가 죽기라도 안 돼? 그는 막말을 퍼부으며 나를 운전석에서 거칠게 끌어내렸다. 내 머리가 차문에 세게 부딪혔고 순간 눈앞이 핑 돌았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마치 자루를 끌듯 나를 자신의 차에 쑤셔 넣었다. 나랑 돌아가. 오늘 내가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알려주겠어. 그 순간 나는 그의 추악한 얼굴을 보며 그의 악독한 말을 들으며 마음속 어딘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5년간의 참고 견딤, 5년간의 억눌렀던 분노가 이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자신의 차에 밀어넣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가 차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가려 할 때 나는 온 힘을 다해 발로 차문을 걷어찼다. 차문은 그의 몸에 세게 부딪혔고 그는 신음하며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섰다. 그가 멍하니 있는 틈을 타 나는 내 차로 달려가 뒷좌석 선물꾸러미에서 아버지께 드리려고 샀던 묵직한 고급 벼루를 꺼내 들었다. 나는 뒤돌아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손에 든 벼루를 들어 올렸다. 박민준 씨, 당신은 오늘 당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랭얼, 박민준은 늘 순종적이던 내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서연, 너 미쳤어? 감히 나한테 물건을 휘둘러? 당장 내려놔. 그는 나를 얕잡아보는 오만한 표정으로 내가 결국 굴복할 것이라 확신하며 다가왔다. 나는 점점 가까워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지난 5년의 세월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첫 임신 때 입덧이 너무 심해 고생하던 나에게 시어머니는 유난 떤다며 타박했고 굳이 기름진 삼겹살을 먹으라 강요했다. 결국 나는 탈수 증세까지 보이며 토했고 아이도 유산했다. 박민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도 다 너 좋으라고 그런 거야 라는 말 한마디뿐이었다. 남동생이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내가 몰래 디자인 외주 작업을 해서 모은 100만 원으로 축하금을 주었다. 그걸 시어머니에게 들키자 그녀는 내 코를 가리키며 집안 기둥 빼가는 도둑년이라고 욕했다. 박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모욕을 묵인했다. 겨울에 찬물로 온 가족의 빨래를 하다가 내 손에 동상이 가득 생겨 가렵고 아팠을 때 박민주는 그것을 보고도 그저 연고나 발라 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5년. 내 마음은 하루하루 쌓이는 실망 속에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오늘 그는 이미 부서진 그 마음을 직접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참으라고? 내가 왜 참아야 하지? 박민준의 손이 내게 닿으려는 순간 내 눈에 섬광이 스쳤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손에 든 벼루를 그의 폭스바겐 티구안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댄스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앞유리가 박살났다. 거미줄 같은 균열이 순식간에 차창 전체로 퍼져나갔다. 박민준의 행동이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차와 나를 번갈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 이 미친 여자,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물론 알죠.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손에 든 깨진 벼루를 버렸다. 그리고 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내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이 차 계약금 2천만 원이 우리 부모님이 당신 딸 고생할까봐 몰래 쥐어주신 돈이라는 것도 알아요. 박민준 씨, 당신
우리 친정 돈으로 산 차를 몰고 와서 내가 친정 가는 길을 막는다고? 너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니? 내 말은 그의 뺨을 후려치는 따귀처럼 날카로웠다. 박민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다. 그게 뭐 어때서? 넌 나랑 결혼했잖아. 내 돈이 내 돈이고 우리 박씨 집안 돈이야. 그래요?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내 차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었다. 박민주는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달려와 내 차창을 두드렸다. 이서연, 당장 내려. 오늘 나랑 같이 안 돌아가면 끝장인 줄 알아. 나는 차창을 조금 내리고 그를 무심하게 쳐다봤다. 박민준 씨, 우리 사이 확실히 끝은 아니죠. 하지만 내가 당신이랑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당신,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내게 받을 답례품을 준비해야 할 거예요. 말을 마친 나는 그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 차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튀어나갔고 박살난 그의 차와 그를 멀리 뒤로 남겨두었다. 백미러 속에서 그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다. 마침내 희미한 점이 되었다. 나는 조금의 미련도 없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전례 없는 희열이 솟아올랐다. 이 길을 5년 동안 달리고 나서야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길은 그 차가운 시댁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진정한 마음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차는 안정적으로 시내로 진입했다. 나는 곧장 시내 중심가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 건물 아래로 차를 몰았다. 나는 병원으로 먼저 가지 않았다. 박민준과 그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분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나의 무기는 바로 이곳에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5년 동안 걸어본 적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저편에서 익숙하고도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웬일이야? 갑자기 전화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눈물샘이 마침내 터져버렸다. 태호야, 나는 흐느꼈다. 누나가 어떤 놈들한테 당했는데 네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링산. 전화기 저편의 동생 이태호는 몇 초간 침묵했다. 이내 그의 목소리에서 침착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누군데? 어디야? 누나, 무서워하지 말고 위치 보내줘. 내가 바로 갈게. 나는 전화를 끊고 위치를 보낸 뒤 차 안에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혔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검은색 아우디 A6간의 차 옆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훤칠한 젊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내 차에 깨진 창문과 내 이마의 붉은 상처를 보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내 차 앞으로 와서 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누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그랬어? 눈앞에 이 성숙하고 믿음직한 남자를 보며 나는 잠시 멍해졌다. 5년 전 내가 시집갈 때 그는 갓 대학에 입학한 앳된 소년이었다. 그때 김영숙 여사와 박민주는 항상 은근히 우리 집을 비웃었다. 돈만 축내는 대학생 동생이 있는 밑 빠진 독이라고. 그들은 몰랐다. 그저 공부만 하던 내 동생이 졸업 후 수석으로 이 도시 최고의 로펌에 입사했고 단 3년 만에 로펌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 중 한 명이 되었다는 것을. 특히 이혼 및 재산 분쟁 소송 전문으로 업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박민준 부부가 내가 친정에 돈을 대준다고 생각할까봐 동생과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 앞에서 동생의 성공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었다. 나는 그저 내가 충분히 순종하면 가정의 화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이제와 생각하니 참으로 어리석었다. 태호야, 난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으며 방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태호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잘생긴 얼굴에 싸늘한 서리가 내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왕 팀장님, 차 번호 하나 조회 좀 부탁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출구에서 보복 운전의 폭행, 감금까지. 네, 증거는 확실합니다.
제 차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요. 전화를 끄는 그는 나를 보며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누나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내 탓이 아니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바보였던 거지.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렸어. 나는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태호야, 나 이혼할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 역겨운 곳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 하지만 그냥 순순히 물러나진 않을 거야. 지난 5년간 그들이 나에게 가한 정신적, 경제적 통제와 학대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알았어. 이태호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누나, 걱정 마. 법은 선한 사람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악한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허용하지도 않아. 그들이 누나에게 빚진 것 내가 10배, 100배로 갚아주게 할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다. 일단 급한 것부터 하자. 병원 가서 엄마부터 뵙는 게 제일 중요해.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동생의 그 한마디에 내 불안했던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갔다. 엄마의 병실에서 아빠는 사과를 깎고 계셨다. 내 이마의 상처를 보고 두 분은 깜짝 놀라며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셨다. 나는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그냥 부주의로 부딪혔다고 둘러댔다. 이태호도 내게 맞춰 엄마의 병세로 화제를 돌렸다. 의사는 엄마의 병이 오래된 것이라 안정이 필요하며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수술비는 대략 500만 원 정도였다. 아빠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집안은 지난 몇 년간 이태호의 학비를 대느라 여유가 없었다. 나는 아빠의 희끗희끗한 귀밑머리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나는 아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내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박민준이었다. 나는 바로 끊어버렸다.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이서연, 어디서 죽었어? 당장 안 튀어오고 뭐해. 엄마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어. 너 계속 안 나타나면 내 엄마 병실로 쳐들어가서 네가 얼마나 불효막심한 며느리인지 온 세상에 떠벌릴 줄 알아. 이 협박 가득한 문자를 보고 나는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오기만 해봐. 네가 감히 못 올까봐 걱정이다. 나는 이태호를 쳐다봤다. 그도 문자 내용을 본 듯 얼굴이 굳어 있었다. 누나,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는 가방에서 다른 핸드폰을 꺼냈다. 내 비상금으로 사서 업무용으로만 쓰던 것이었다. 나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아빠와 이태호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계좌 잔액 뒤에 찍힌 긴 영의 행렬을 보고 두 사람은 모두 얼어붙었다. 이게 다 뭐냐? 아빠가 충격받은 얼굴로 나를 보셨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빠, 태호야. 제가 회사는 그만뒀지만 제 전문 기술을 버리진 않았어요. 5년 동안 밤에 그들이 모두 잠들면 몰래 인터넷으로 디자인 외주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점점 규모가 커져서 친구랑 같이 온라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고요. 이건 제가 모은 돈이에요. 좀 더 안정되면 말씀드리고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원래는 박민준과 김영숙 여사가 나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그때 이 사실을 말해서 그 집에서 내 입지를 다지려고 했다. 이제와 생각하니 내가 그들을 너무 좋게 생각했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이태호의 눈에 감탄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더 깊은 안타까움으로 변했다. 누나, 정말 힘들었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힘들지 않았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있다는 건 절대 힘든 일이 아니야. 나는 이태호에게 말했다. 가서 엄마 수술 제일 좋은 병실로 잡고 최고의 의사 선생님으로 모셔줘. 그리고 누나 좀 도와줘. 나는 그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이태호는 듣고 나자 눈을 빛내며 입가에 냉소를 띄었다. 알았어, 누나. 이 연극 우리가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고. 링스. 어머니 쪼기를 정리한 후
이태호는 로펌의 이름으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 24시간 간호를 맡겼고 아버님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을 마친 후에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고 저편에서는 억눌린 분노가 담긴 포효가 들려왔다. 이서연 드디어 전화 받네. 너 어디야? 엄마 너 때문에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야. 당장 안 튀어오고 뭐해. 좋아요.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곧 돌아갈게요. 하지만 튀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에요. 제 변호사랑 같이 갈 거예요.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와 이혼, 재산 분할,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하려고요. 뭐, 변호사? 이혼? 박민준의 목소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듯 경악으로 가득했다. 이서연,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네가 감히 나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 직업도 없는 가정 주제에 나랑 이혼하면 뭐 먹고 살려고?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30분 뒤에 집에서 봐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조언하자면 당신 어머니도 준비시켜두는 게 좋을 거예요. 이따가 충격받으실까봐 걱정되네요. 나는 그가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나와 이태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눈에서 굳은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30분 후 우리는 내가 5년 동안 살았던 그 집 문 앞에 정확히 도착했다. 문을 연 것은 박민준이었다. 그는 내 옆에 있는 이태호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경멸적인 콧방귀를 뀌었다. 이게 네가 구한 변호사야? 되게 젊어 보이네. 법도 모르는 너 같은 사람 등쳐먹는 인턴 아니야? 이태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금태 안경을 밀어 올렸다. 렌즈 너머의 시선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거실 소파에는 김영숙 여사가 젖은 수건을 이마에 올린 채 힘없이 누워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앉더니 내 코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재수 없는 년, 이제야 기어들어와? 똑똑히 들어. 오늘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으면 이 집에서 당장 쫓겨날 줄 알아. 나는 그녀의 고함을 무시하고 소파에 앉아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태우는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문서를 꺼내 김영숙 여사와 박민준 앞에 놓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 이태호 변호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전문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오늘 온 것은 제 의뢰인의 뜻에 따라 두 분께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서연 씨는 박민준 씨와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박민준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었다. 이혼? 이서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오늘 내 차 박살낸 것만으로도 내가 너 고소 안 한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책임을 추궁하신다고요? 이태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마침 잘 됐군요. 저희도 박민준 씨가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강제로 길을 막았으며 이서연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려던 참입니다. 관련 영상 증거는 이미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김영숙 여사는 아들이 궁지에 몰리자 즉시 벌떡 일어났다. 어디서 어린 변호사 놈이 겁을 주고 있어. 우리 집안일에 남이 끼어들 자격 없어. 이서연은 우리 박씨 집안이 예단비 3천만 원이나 들여서 데려온 며느리야. 살아서도 우리 집 사람이고 죽어서도 우리 집 귀신이야. 이혼은 절대 안 돼. 아, 그러십니까? 이태호는 동요하지 않고 다른 서류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김영숙 여사님, 그렇게 예단비 3천만 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다른 계산도 한번 해보시죠. 이것은 이서연 씨가 지난 5년간 이 가정을 위해 제공한 가사노동 내역서입니다. 시장의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총액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소위 말하는 예단비 3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두 분은 이서연 씨에게 1억 2,800만 원의 노동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뭐? 이 미친놈이. 김영숙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걔는 내 며느리야.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지. 무슨 돈을 달라고 해. 꿈깨 당연하다고요?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 모자에게 똑똑히 들렸다. 김영숙 여사님, 박민준 씨. 두 분은 제가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으니 당신들에게 의지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셨고요. 나는 그들을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온기라고는 전혀 없었다. 오늘 제가 똑똑히 보여드리죠. 과연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고 있었는지. 나는 내 업무용 핸드폰을 꺼내 모바일 뱅킹 앱을 열고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를 거실 TV로 미러링했다. 거대한 화면에 나타난 긴영의 행렬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박민준과 김영숙 여사의 얼굴을 강타했다. 거실은 순식간에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랭무, 박민준과 김영숙 여사의 표정은 마치 파리를 산채로 삼킨 듯 충격과 경악, 불신으로 가득하다가 마침내 멍한 공백으로 변했다. 이게 뭐야? 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TV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더듬었다. 가짜야. 분명히 가짜일 거야. 김영숙 여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집에서 밥이나 하는 주제에 네가 어디서 이런 돈이나? 돈에 환장해서 가짜 이미지로 우리를 속이려는 거지? 나는 그녀와 논쟁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조용히 모바일 뱅킹 앱을 조작해 10억 원을 이태호의 계좌로 이체했다. 거의 동시에 이태호의 핸드폰에서 입금 알림음이 울렸다. 고요한 거실에서 그 띵동 소리는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김영숙 여사의 고함이 멎었다. 박민주는 내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숨을 헐떡였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모바일 뱅킹이 조작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숫자가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그는 중얼거리며 나를 낯설고 두려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서연아,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제가 벌었어요. 나는 핸드폰을 집어넣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그저 밥하고 빨래하는 공짜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할 때 나는 당신들이 무시했던 내 전문 기술로 나만의 사업을 일궜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초기에 냈던 보증금 2억 원, 비록 당신 계좌를 통해 지불됐지만 그 돈은 제 결혼 전 재산에서 이체된 거예요. 관련 이체 기록은 전부 백업해뒀고요. 이태호가 시기적절하게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부동산 출자 증명서였다. 혼인법에 따라 혼인 전 재산으로 지불한 주택 보증금 및 그 증식 부분은 개인 재산에 속합니다. 이태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잔인했다. 즉, 이 아파트에서 박민준 씨의 지분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박민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내게 달려와 손을 잡으려 하며 극도로 보기 흉한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 여보, 장난치지 마. 우린 부부잖아. 내 돈이 내 돈 아니야? 집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나는 혐오스럽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부부? 우리 엄마가 위독해서 내가 급하게 집에 가려는데 당신이 고속도로에서 날 끌어내렸을 때 우린 이미 끝났어요. 김영숙 여사도 충격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나를 마치 금광을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에서 경멸과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역겨운 아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니? 다 한 가족인데 터놓고 얘기하면 될 것을. 아까는 다 오해였어. 이 늙은이가 잘못했다. 내가 사과할게. 그녀는 말하며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몸을 피하며 그녀의 추악한 태세 전환을 차갑게 지켜봤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늦었어요. 나의 냉담함은 박민준을 완전히 격분시켰다. 그의 하찮은 자존심은 거대한 부의 충격 앞에서 산산조각 났고 그는 히스테릭하게 변했다. 이서연, 좋게 말할 때 들어? 그는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네가 돈 좀 있다고 뭐가 달라져? 내 동생이 내 손에 있다는 걸 잊었나 본데? 나는 멈칫했다.
이태호도 미간을 찌푸렸다. 박민주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 그 귀한 동생 이태호, 성남에 있는 청운건설 프로젝트에서 뇌물 5천만 원 받은 거. 내 친구가 그 회사 법무팀에 있어서 다 알아. 증거도 확실해. 내가 이 사실 터뜨리면 걔 변호사 생활 끝장나는 건 물론이고 감방에서 몇 년 썩게 될걸? 이서연, 내가 감히 이혼하면 내가 내 동생 인생 망쳐버릴 거야.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쥐었다고 생각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을 지었다. 김영숙 여사도 의지할 곳을 찾은 듯 즉시 거들었다. 들었지? 이혼하면 내 동생 끝장이야. 그때도 네가 그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는지 보자. 그들은 내가 굴복하고 애원하기를 기다리며 의기양양하게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들은 내 얼굴에서 조금의 당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심지어 살짝 웃기까지 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이태호를 보았다. 그는 긴장하기는커녕 마치 바보를 보는 듯한 눈으로 박민준을 쳐다보며 입가에 희미한 조소를 띠고 있었다. 박민준은 우리의 반응에 어리둥절했다. 너희들 왜 웃어?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말했다. 박민준 씨, 당신 그 법무팀 친구한테 물어보는 걸 잊었나 보네요. 청운건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로펌이 어디인지. 박민준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끔찍한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링로우, 박민준이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짓자 내 마음속 희열은 절정에 달했다. 이제야 생각났나 보네요. 내 입가의 곡선이 더욱 차가워졌다. 맞아요. 청운건설은 우리 태온의 로펌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예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소위 뇌물수수 프로젝트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와 그의 어머니 얼굴에 번지는 공포를 감상한 뒤 천천히 답을 공개했다. 그건 제 동생이 로펌을 대표해서 청운건설이 200억 원의 악성 채무를 회수해준 대가로 상대 회사가 합법적으로 지급한 성공보수금 20억 원의 일부예요. 당신이 말한 하차는 5천만 원이 아니라 모든 자금은 로펌의 공식 계좌를 통해 처리됐고 모든 내역이 기록되어 있죠. 이태우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탁자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그것은 로펌과 청운건설의 공인이 찍힌 계약서 사본이었다. 박민준 씨, 당신과 당신 친구의 행위는 이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이태호의 목소리는 섣달 찬바람 같았다. 제 의뢰인 이태호 변호사는 당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민준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태호와 나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지막 카드, 나를 꼼짝 못하게 할 치명적인 무기라고 믿었던 것이 웃음거리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만회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김영숙 여사도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보고 다시 눈앞에 이 압도적인 기세를 가진 남매를 보며 마침내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기세는 순식간에 꺼지고 그 자리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공포가 자리 잡았다. 아, 아닐 거야. 그녀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다. 그 친구가 분명히 당신이 말하는 그 친구, 혹시 이대리 아닙니까? 이태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박민주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이태호는 차갑게 웃었다. 그는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회사 기밀을 여러 차례 유출한 혐의로 지난주에 청운건설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한 말은 앙심을 품고 지어낸 거짓말일 뿐이죠. 그런데 당신이 실패자의 헛소리를 믿고 그걸 무기로 쓰려 했다니 박민준 씨, 당신 정말 한심할 정도로 어리석군요. 이로써 박민준의 심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절망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그의 차유리를 박살낸 그 순간부터 이 전쟁에서 그는 이미 졌다는 것을 처참하게.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김영숙 여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김영숙 여사님, 지난 5년간 당신이 저에게 했던 모든 일,
저에게 했던 모든 모진 말들,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그녀의 심장을 내리쳤다. 당신은 제 생활비를 깎았고 제 아이를 지우게 했으며 아픈 어머니를 뵈러 가는 것조차 막았죠. 이 모든 게 그냥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나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 안에서 김영숙 여사의 날카롭고 악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돈만 축내는 년이 어딜 친정에 가? 문턱도 못 넘어. 내 엄마가 아픈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병원에서 죽든 말든. 내 아들이 너 같은 거랑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내 팔 잡힌 줄 알아야지. 감히 나한테 대들어? 하나하나의 녹음 파일은 지난 5년간 그녀가 나에게 퍼부은 욕설의 명백한 증거였다. 김영숙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늘 말이 없던 며느리가 뒤에서 이렇게 많은 증거를 남겨뒀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 녹음 파일들과 오늘 박민준 씨가 고속도로에서 보인 행동들을 종합하면 가정폭력 및 학대 혐의를 구성하기에 충분합니다. 이태호가 옆에서 덧붙였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박민준 씨는 재산 분할에서 절대적으로 분리할 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공기업과 지역사회의 법원의 판결문이 통보될 겁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박민준의 몸이 떨렸다.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했다. 그의 직장은 그와 그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다. 만약 이 일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로 끝장나는 것이었다. 랭치, 공포가 파도처럼 박민준을 덮쳤다. 그는 나를 보며 더 이상 분노나 오만함이 아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극도의 공포로 인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리고 늘 위세를 떨치던 김영숙 여사, 그녀도 마침내 강자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아들, 그녀가 굳건히 장악했던 가정, 그녀가 마음껏 학대했던 며느리, 모든 것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일어나 그들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사실 내 물건은 거의 없었다. 지난 5년간 나는 새 옷이나 화장품을 거의 사지 않았다. 나의 모든 가치는 부엌과 화장실에만 존재하는 듯했다. 나는 내 신분증, 평소 입던 옷 몇 벌, 그리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내 모든 디자인 작업물이 담긴 외장 하드만 챙겼다. 내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침실에서 나왔을 때 박민주는 마침내 극도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그는 맹렬히 달려와 내 다리를 붙잡고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였다. 서연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는 통곡하며 코와 눈물을 범벅으로 만들었다. 가지마. 이혼하지 말아줘.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앞으로는 내 말만 들을게. 뭐든지 다 할게. 그의 모습은 어머니 말이라면 껌뻑 죽던 효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끝없는 혐오감만 느껴졌다. 박민준 씨, 이제 와서 그런 말이 소용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차갑게 내 다리를 빼냈다. 당신이 당신 어머니를 위해 나를 고속도로에 버렸을 때, 당신이 우리 엄마를 저주했을 때, 당신이 내 동생의 미래를 가지고 나를 협박했을 때, 당신은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야죠. 아니야,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는 헛된 변명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김영숙 여사도 당황하여 소파에서 허둥지둥 내려와 내 앞을 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아첨하는 미소가 가득했다. 서연아, 우리 착한 며느리, 화내지 마. 1000번 1000번 다 내 잘못이야.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었나 봐. 네가 큰 마음으로 우리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린 다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가족?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비웃으며 그녀를 쳐다봤다. 내가 소처럼 일할 때는 가족으로 생각 안 했잖아요. 내가 아파서 보살핌이 필요할 때도 가족으로 생각 안 했잖아요.
내가 애타게 우리 엄마를 보러 가고 싶어 할 때는 더더욱 가족으로 생각 안 했잖아요. 이제 내 돈을 보고 내 동생의 능력을 보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생각이 드시나 보죠?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고 그녀의 마지막 체면까지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김영숙 여사님, 그만하세요. 당신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악독한 얼굴 5년 동안 질리도록 봤어요. 나는 그녀를 밀치고 미련 없이 문으로 향했다. 이서연, 박민준이 내 등 뒤에서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정말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5년간의 부부의 정, 조금도 생각 안 나?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정?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비애가 가득했다. 내 정은 당신 어머니의 구박을 홀로 견뎌야 했던 수많은 밤들 속에서, 당신의 매번의 침묵과 묵인 속에서 이미 남김없이 사라졌어요. 박민준 씨, 당신이 직접 내 마음속에서 한때 당신을 깊이 사랑했던 이서연을 죽인 거예요. 말을 마친 나는 문을 열었다. 이태호가 문 앞에 서서 나에게 징하는 손짓을 했다. 내가 막 문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문득 생각이 나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민준에게 한마디 했다. 아, 맞다. 말하는 걸 잊었네요. 당신 그 박살난 폭스바겐 경찰이 이미 견인해 갔어요. 벌금과 벌점 외에도 당신은 아마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겠네요. 행운을 빌어요. 그 말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랭바, 나와 이태호는 그 숨막히는 집을 떠났다. 복도에 센서등이 켜졌다가 우리 뒤에서 서서히 꺼졌다. 마치 나의 어두웠던 결혼 생활에 완전히 막을 내리는 것 같았다. 이태호의 차에 앉아 나는 비로소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시트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누나, 이제 다 끝났어. 이태호가 물 한 병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다 끝났어. 나는 물을 마시며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 풍경을 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해방감과 함께 지난 5년의 청춘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왔다. 이혼 절차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처리할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누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보장할게. 이태호가 말했다. 그들은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못할 거야. 재산이든 여론이든 그들은 질 수밖에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태호야. 가족끼리 고맙긴. 이태호는 웃으며 이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누나,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계획? 나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조금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놀랄 만큼 빛나고 있었다. 내 스튜디오를 더 크게 키울 거야. 지난 5년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부모님을 내 곁으로 모셔와서 제대로 효도할 거고, 다른 사람 눈에 비친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내 말투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태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그 후 며칠간 나는 어머니의 수술 준비에 온전히 집중했다. 내 돈으로 최고의 의료진을 모시고 최고급 VIP 병실을 예약했다.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어머니의 건강은 날마다 좋아졌다. 그동안 박민준과 김영숙 여사는 내 세상에서 사라진 듯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다. 나는 그들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태호의 일처리는 신속했다. 박민준의 보복 운전은 증거가 명백하여 면허 취소와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인사기록에 중징계 기록이 남아 그의 공기업 연말평가와 향후 승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혼 합의서에서 이태호는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아파트는 내 소유, 차도 내 소유. 나는 그에게 어떠한 보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박민준의 혼인 파탄 책임과 부동산 자금 출처의 명확한 증거가 그에게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단비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태호가 합의서에 이서연 씨의 5년간의 무상가사 노동 가치가 이 금액을 훨씬 초과함으로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합의서를 보낸 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쉬어 있었고 예전의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아, 우리 오늘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할 말 있으면 제 변호사랑 하세요. 나는 차갑게 거절했다. 아니, 그냥 너만 보고 싶어서 그래. 제발, 딱 한 번만.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우리 예전에 자주 가던 그 카페에서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승낙했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었다. 한때 그렇게 거만했던 남자가 지금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고 내 5년간의 결혼 생활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고 싶었다. 링조. 카페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박민주는 이미 와 있었다. 우리가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창가 자리에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눈은 퀭했다. 한때 빳빳했던 셔츠도 구겨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일어나 불안하게 손을 비볐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그를 쳐다봤다. 무슨 일이죠? 나의 냉담함에 그는 더욱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한참 만에야 겨우 한마디를 뱉어냈다. 서연아, 그 이혼 합의서 내가 사인 안 하면 안 될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되물었다.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였어. 엄마 말만 듣고 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도 나고 그때 우리 정말 좋았잖아.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우리의 연애 시절 이야기를 꺼내 내 마음속에 이미 사라진 온정을 되살리려 했었다.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민준 씨, 할 말 다 했어요? 그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예전에 좋았죠. 맞아요. 하지만 사람은 변해요. 당신은 내가 모르는 사람처럼 변했고 나를 역겹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건 기회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나라는 당신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현금 인출기를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는 것뿐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에요. 집을 잃고 편안한 생활을 잃고 회사에서 징계받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내 말은 날카로운 수술칼처럼 그의 모든 위선을 갈라 그 안에 숨겨진 이기심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니야. 난 정말 너를 사랑해. 사랑? 나는 비웃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모욕할 때 침묵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 생활비를 깎을 때 못 본 척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할 때 그 편에 서는 게 사랑이에요? 박민준 씨, 당신의 사랑은 너무 값싸고 또 너무 무거워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가방에서 펜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사인해요. 그게 당신과 나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박민주는 합의서를 보고 다시 나를 보며 절망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러나 그가 막 서명하려는 순간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고 김영숙 여사가 바람처럼 달려들어왔다. 그녀는 박민준의 손에서 합의서를 낚아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사인 못해.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누구도 우리 박씨 집안 재산을 뺏어갈 순 없어. 이서연, 이 악독한 년. 우리 집을 이만큼 망쳐놓고도 성이 안 차?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내게 달려들어 나를 때리려 했다. 나는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에 몸을 피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손을 쓰기도 전에 카페 보안 요원과 옆 테이블에서 일어난 2명의 사복 경찰이 신속하게 그녀를 제압했다. 김영숙 여사는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박민주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나는 이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며
멍하니 서 있는 박민준에게 말했다. 오기 전에 이미 신변보호 명령을 신청해뒀어요. 김영숙 여사님의 행동은 이미 협박 및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경찰 한 명이 박민준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제시했다. 박민준 씨, 김영숙 여사님,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김영숙 여사의 난동은 차가운 법 조항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력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신변보호 명령은 이태호가 진작에 신청해둔 것이었다. 그들의 지속적인 전화와 스토킹 행위는 이미 우리가 모두 기록해둔 상태였다. 오늘 이 소동은 그저 덫을 놓고 그녀가 스스로 걸려들게 한 것뿐이었다. 결국 김영숙 여사는 신변보호명령 위반으로 15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그녀가 경찰에 의해 끌려갈 때 나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다. 그리고 박민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을 잃은 인형처럼 경찰의 지시에 따랐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온 그는 넋이 나간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도 뒤따라 나왔다. 밖은 햇살이 따사로웠다. 그는 나를 보자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본 듯 갑자기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제발 우리 엄마 좀 용서해줘. 엄마는 나이도 많고 이런 고생 견디기 힘들어. 그는 내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다. 내가 다 사인할게. 집도 차도 다 필요 없어. 제발 고소만 취하해서 우리 엄마 나오게 해줘. 제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나는 무릎 꿇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존엄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이 장면은 내가 한때 수없이 상상했던 장면이었다. 통쾌하고 시원할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내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내 감정을 동요시킬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나를 꽉 잡은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다. 박민준 씨, 이제 와서 빌기엔 너무 늦었어요. 내 목소리는 파도 하나 없는 바다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내 다리를 빼내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와 완전히 거리를 두었다. 당신은 항상 당신 어머니 말이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어머니 말 잘 듣고 평생 어머니랑 같이 사세요. 나는 뒤돌아섰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는 그의 더욱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햇살이 내 앞길을 가득 비추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나를 향해 서서히 펼쳐지는 것 같았다. 나중의 일들은 모두 이태호를 통해 들었다. 박민준은 결국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김영숙 여사는 구류 기간이 끝난 후 며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집까지 잃었다는 사실에 큰 병을 앓았다. 모자는 결국 그낡은 옛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박민준은 회사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소외되었고 모든 사람의 뒷담화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돌려받은 돈으로 부모님께 집 근처에 큰 아파트를 사들였다. 내 디자인 스튜디오는 내 경영 아래날로 번창하여 업계에서 꽤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다. 가끔 나는 내 앞에 무릎 꿇었던 박민준의 모습을 떠올린다. 나는 나의 반격도 나의 단호함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 여자의 인내와 선량함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양보를 나약함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바로 가차없이 반격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세상은 본래 찬란하게 빛나야 마땅하니까.